예,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늦을 줄 알고 미리 비가 와서 좀 시간부터 늦게 와서 미리 좀 보시라고 요청을 드렸던 비디오인데 비도 오고 뭔가 기분이 착잡해지면서 너무 가라앉은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사실 2년 전에 제가 한국에 귀국할 때 카이스트에 제가 랩을 설치하면서 랩 소개 영상입니다. 대부분의 랩 소개 영상들을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어떤 영상,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비디오 파일 하나를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한 천재들 찾고 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랩에 합류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냈고, 예, 선한 천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한번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만들었던 걸 다시 보면서 내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계획했던 것들이 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변경도 있었는데요.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예. 작가로서 혹은 연구자로서 아마 저의 어떤 고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압축적인 영상이었던 것 같고, 오늘 저는 제가 받은 게 5가지의 어떤 장면들이어서 5가지의 어떤 장들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의 마음 조각의 장입니다. 예, 제가 고향은 경남 마산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러분들 마산을 어떻게 아실지 모르지만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귀천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시를 남기셨죠. 소풍이라고 하면서 세상 살아나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분인데, 이 분과 제가 약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산 고등학교 출신이시고 그 고등학교의 담임 선생님께서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셨거든요. 꽃의 시인이시죠. 김춘수의 제자가 바로 천상병 시인이시고요. 그분이 천상병 시인이 아마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울 상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서울 상대를 나왔습니다. 학부를. 좀 더 그래서 가깝게 느껴지는 면이 있고, 제가 직접 살아계실 때 뵌지는 못했지만 많은 관계된 분들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바로 문수록 여사님이라고 아내 되시는 분이고, 인사동에서 기천이라는 카페를 이제 운영하셨었는데요. 살아계실 때의 모습이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저랑 또 나머지 한 분과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옆에 계신 나이 드신 이제 외국인 분은 안선재라고 하는, 안토니오라고 하는 수사님이신데, 신부님이시죠, 수사. 이분은 또 옥스포드 출신이신데 김수환 추기경의 어떤 요청으로 한국에 와서 서강대에서 영문학과 교수로 오셨고요. 서강대에 계시면서 한국의 시인들을 번역하는 일을 하셨고, 한국이 너무 좋아서 안선재라고 이름을 개명하셔가지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신 분입니다. 멋진 분들인데, 제가 첫 장을 열면서 이걸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시인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경영학과를 상대를 졸업하고 조속과를 들어갑니다. 서울대 조속과라는 곳이 추상 조각의 어떤 역사를 가진 곳인데, 왼쪽에 계신 분이 김종영 선생님이라고 서울대 조속과에서 처음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던 추상 조각에 한국에 시작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문신이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똑같이 제 고향인 마산 출신의 조각가입니다. 해외에서 프랑스에서 활동하셨던 추상 조각가이고, 또 직간접적으로 저는 두 분의 영향을 또 다 받은 그런 조각에 있어서의 어떤 소위 말하는 계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저는 문신 선생님을 만나 뵌 적이 있고요. 활동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서울 상대를 다닐 때 여의치 않게 우연히 학생회관 앞에 있는 어떤 포스터를 보게 되는데, 그 포스터에 보면 나를 찾아서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찾고 싶은 마음에 동아리에 들어갔다가 학생회장 동아리 회장까지 하게 됩니다. 동아리 회장까지 한 건 좋았는데, 저를 위로 있던 선배 9명이 동시에 출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아리를
어쩔 수 없이 그 선배들 따라서 저도 산에 들어갔고요. 들어갔더니 뭐 저는 그 출가할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예,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내려왔고 왔더니 또 경영학과에 갔더니 뭐 회계 가르치고 있고 뭐 또 왔다 갔다 하는 힘든 시간을 좀 보냈죠. 그러면서 해외에 배낭여행들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60여 개국을 다닌 것 같은데요, 전 세계. 그 당시에 뭐 기억나는 게 태국에 있는 어떤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그 오지 마을에서 한 2달 동안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요. 그렇게 살다가 발가벗고 막 살다가 개강을 해서 학교에 돌아오면 다시 회계학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묘한 삶 속에서 어딜 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잘 계신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분들. 제가 처음으로 했던 어떤 작업 중에 하나인데 한 5일 동안 벽에 선을 이렇게 드로잉을 했던 작업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고요. 그냥 큰 벽이 필요했고 몸에서 마치 실타래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5일 동안 정말 배고플 때 김밥 한 줄 먹어가면서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뭔가를 그렸던, 그러니까 끊임없이 몸속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하는 시간들을 쭉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조속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들 하고 뭐 머리를 하얗게 염색도 해보고요. 또 보면 이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팔에 제가 어깨 그 줄이 2번이나 끊어져서 수술을 2번이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던져서 조각이라는 세상에 좀 몸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 지금 수술하고 받았던 저 기부스가 굉장히 비행기 탈 때 편하더라고요. 특별 패스트 트랙을 줍니다. 저걸 가지고 가면. 그래서 종종 아프지 않을 때도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든 조각들이고요. 나무로 깎아서 태우고 깎고 반복하면서 거의 6개월에 하나 정도 만드는 진짜 추상 조각가의 길들을 걸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제 마음속에 계속 내재되어 있는, 제 몸을 이용해서 물질과 대화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탐구하고 물질과 대화하는 조각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도 이런 작업들이 있죠. 이런 드로잉들이 있고 또 조각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고난한 길인지 보여주는 사진이어서 뭔가 아름답게 보이는 조각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그 과정들은 굉장히 험난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 뭐 후배들하고 다 이렇게 작업하면서 다 지금 나와 있는 후배들 굉장히 훌륭하게 된 분들인데 당시만 해도 제가 많이 그래프던 것 같아서 항상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좀 짠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조각의 어떤 전통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것도 조각이죠. 숲에 설치되어 있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제 또래 학생인데 연세대학교에서 시위 도중에 죽었던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한열 열사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노수석 열사라고 있어요. 그 또래 학생이 죽었고 그 시위 현장에 제가 마침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추모하는 조각을 만들어서 연세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밑에 학생의 어떤 일대기를 엄각으로 새겨서 돌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좀 투쟁하는 듯한 그런 조각이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한 공간으로서의 조각을 만들고 싶었고요.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는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연세대학교가 캠퍼스를 다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지금은 좀 바뀌어 있는 캠퍼스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요청했던 것이 이게 나무들 다섯 그루와 같이 작업된 거거든요. 그래서 벚꽃나무 5그루를 이 조각 사이사이에 심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반경에 굉장히 큰 반경에는 절대 벚꽃나무를 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조경팀에 연락을 해서 조경팀에서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고요. 3월 29일이 이제 이 학생이 죽은 날인데 3월 29일이 되면 벚꽃나무가 이제 좀 피는 시절이잖아요. 그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내 발가에 어디선가 벚꽃나무 이파리가 떨어져서 날아오고 있다면 그건 바로 여기서 날아온 것입니다.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조각이라는 공간을 공공적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많이 돌아다닌 편이고요. 중동이랑 아프리카를 좀 많이 못 가봐서 언젠가 기회 되면 좀 탐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인도에서 시각장애 아이들, 잘 보이지 않는 친구들하고 같이 작업했던 그런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소렌토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남부에 있는 그 조그마한 도시인데,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소렌토에 여러 장인들이 계십니다. 인레이라고 해서 그 가구를 만들어내는, 가구 문양을 만들어내는 그 장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다들 은퇴하시고 그 대를 이어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렌토 마을 전체가 그 인레이 산업의 어떤 분업이 쫙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분의 어떤 그 약간 수장 중에 한 분의 아들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는 그 심정이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작가들을 좀 초대해서 자기가 레지던시를 만들어시고 같이 공동 작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제가 이제 가서 제 작업들하고 그 인레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참여를 했었고요.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분이 매일 아침 자기 아들의 무덤가에 가서 이제 아침에 인사를 드리고 오시더라고요. 마지막 헤어질 때 눈물 글썽이시면서 꼭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는, 좀 항상 볼 때마다 좀 짠한, 소렌토는 정말 음식이 맛있고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사진인데, 너무 적극적으로 아이슬란드 여행을 갔다가 아무 장비 없이 준비 없이 가서 한 2번 정도 죽을 고비를 경험했던 그런 사진인데, 어떻게 하나 남겨져 있더라고요. 사진이 갖고 있는 모든 옷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잠옷부터 해서 아무 장비 없이 갔기 때문에요. 지금 저런 신발을 신고 지금 저 빙하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바로 다치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넘어져서 제가 무릎이 깨졌는데요. 빙하를 타고 가다가 만일 그때 넘어지지 않았으면 나중에 그 넘어져서 기어서 빙하를 내려오니까 그 주차장에 팻말이 있는데, 이 빙하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들 리스트가 쫙 있더라고요. 다행히 다쳐서 넘어져서 참으로 저는 돌아갔던 것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빙하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쪽 코너를 가면 조금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갔더니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조금만 더 가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갔더니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깊이 있게. 미끄러워서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장비 없이 갔던 그 시절이 생각나고요. 자, 두 번째 장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연극과 무대, 경계 공간이란 장이고, 저한테 좀 의미 있는 작업인데, 당시에 제가 2006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5년도, 6년도쯤에 창동 스튜디오라고, 아마 여러분들 미술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창동 스튜디오에 오기 작가로 있었습니다. 지금 리움에서 전시하고 있는 강석영 작가랑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옛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동 스튜디오에 있는 창문을 촬영한 불면증에 관한 작업인데, 한번 전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대단히 높은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 작업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에 노트북 한 대 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면서 사운드를 이렇게 점 편집해 나가면서 몇 개월 동안 이 작업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저희 2006년도만 해도 비디오 작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몇몇 비디오 작가들이 영상의 어떤 나레이션이나 서사를 가지고 비디오 작업들을 시작할 시점이었는데, 저는 되게 심플한 방법이죠. 그 창문, 제가 있던 창문을 그냥 촬영을 하고, 그 되게 라디오에서 들렸던 소리들을 녹음하고, 그리고 어두운 다크 스페이스에다가 빔 한 대를 때려서 그 빔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창문을 재현해내고, 그 스피커라는 게 일종의 레조네이터 스피커라고 하는 뚫림 있는 스피커가 있어요. 그러면
진동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쾅 할 때 그게 소리뿐만 아니라 어떤 진동을 만들어내는 스피커를 이용해서 공간을 좀 더 촉각적으로 전달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하면서 내 몸에 이렇게 드러나죠. 드러났다가 어두워졌다 하고, 유일한 빛은 사실 빔 프로젝터에 나오는 빛인데, 이것이 마치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듯한 그 빛의 어떤 역전이 생기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었고 아주 저 로우한 어떤 기술이었지만, 공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경계 공간의 이야기, 창문, 뭐 문, 계단,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건축적인 경계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인썸니아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고, 그때의 어떤 촉각적인 요소들, 소리의 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제 대학원 논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 경계 공간 어떤 그 연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모두 다 다른 앵글에서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사실은 저라는 대상을 보고 있지만 보는 것들의 물리적인 추적을 해보면 전부 다른 각도인 거죠. 그래서 같이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심지어 실시간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은 갑자기 제 마이크를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제 안경을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인지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논문이나 이런 이론을 발전시킬 때, 일종의 소통 이론을 발전시킬 때 굉장히 많이 작용되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의 예인데, 졸업 논문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바닥에 있는 그 항동 쫄대라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 경계 공간이죠. 바닥에 이제 시멘트를 붓고 할 때 나고 있는 그 줄로 된 선, 그 선과 선 사이에 있는 항동 쫄대인데, 카메라를 저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바라보면 사실 잘 안 보여요. 카메라 사이에서. 2차원의 카메라의 그 어떤 각도 때문에. 근데 그 앞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내 몸은 그 입체를 지각하게 되죠. 멈추게 되고, 영상으로 보는 어떤 내가 움직이고 있는 나를 보니까 마치 일종의 메타인지처럼 제3의 눈이 나를 볼 수 있게 되는데, 나의 몸을 제외한 어떤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약간 쫄대를 좀 길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점핑한다거나 하는 퍼포먼스를 만들기도 했고, 이게 이제 제가 논문의 제목이 이미지의 동시성에 관한 작업이었는데, 이 동시성이라는 게, simultanity라는 게 사실 칸트 철학에서도 나오고 중요한 시간성에 대한 중요한 그 영향을 지키는 용어거든요. 시간성을 다루는 미디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다루어지게 됩니다. 제 작업에서. 3차원 공간인 저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했던 작업인데요. 실제로 이제 커버링을 해서 라인을 이제 만들어서 마치 2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처럼 점으로 보이게 만들고, 3차원으로 봤을 땐 실제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 작업들도 하고, 이런 이렇게 12개의 신이라는 작품인데, 이 리플렉션과 어떤 공간, 일종의 한국에서 요즘 이제 우리가 영화 중에 멀티버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당시에 여러분 멀티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중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 기억나시나요? 오해성 나오고 까치 나오고, 젊은 세대 분들 잘 모르시던데요. 마동탁 유명했습니다. 저희들 또래는. 근데 이 연세의 만화인데, 이 연세 만화의 특징이 내용은 다 다른데 주인공 이름은 다 똑같아요. 주인공은 똑같아요. 항상 엄지가 나오고,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은 까치고요. 상대방은 좀 이렇게 마동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고, 이렇게 멀티버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분께서 계속 여러 다른 만화에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 그렇게 12개의 씬이라고 해서 12개의 장면을 가지고 만든 그런 설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Your Stage라고 하는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계기였는데,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을 아르코 미술관,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 있는 아르코 미술관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개인전의 제목이 역할 놀이였어요. 그래서 배우들하고 같이 모노드라마 5개를 만들어내는, 공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작업화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소품들을 다 직접 만들고, 배우들과 소통할 때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드로잉하고 영상들을 촬영하고 소품들을 다 전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그때만 해도 다원 예술이라는 개념이 잘 없을 때라 문해진흥기금 다원 예술을 신청하면 넌 조각가니까 미술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고 미술 쪽으로 가면 이건 공연이라고 해서 또 못 받게 되고 지금은 다들 다원 예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만 해도 장르식이었던 구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Your Stage라는 작업을 했었고 실제로 그 스테이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설치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죠. 갑자기 이 작업을 갑자기 보게 되면 도대체 뭔가라고 이제 하실 텐데 지금 앞에 나왔던 스테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스테이지라는 것이 사실은 경계 공간이거든요. 이 무대에 올라가서 내가 배우로서 연기를 한다라는 것은 실제 여왕이나 뭐 왕자나 이렇게 역할에 주어지는 약속인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 내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일종의 약속된 어떤 공간 속에서 배우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경계 공간이 만들어지는 완성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무대라는 중요한 개념이죠. 이 무대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논제가 있습니다. 과연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는 템포러리한 무대 같은 것들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어떤 무대를 스테이지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지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이 작업할 때는 비어있는 이 무대 속에 리플렉션이 되는 이 창문의 윈도우가 사실은 두 겹이에요. 설치할 때는 한 겹을 비용으로 보면 한 겹을 하는 게 맞는데 꼭 두 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사이를 띄워서 큰 유리를 두 겹을 했고 막상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이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어떤 그 거울에 비춰지는 영상의 이미지가 복시가 되죠. 두 개가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바라볼 때 약간 조금 낯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되게 초창기 때 작업이었는데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08년도부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Your Stage한 작업들은 이제 계속 진행되어 나갔고 이게 삼청동에 있는 그 당시에 선 컨템포러리가 하는 전시장에서 작업을 했죠. 여러 무대 작업들을 실제 무대에서 해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런 작업들을 이게 아까 이제 이미지의 동시성에 관한 작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앵글에서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방송국의 어떤 PD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방송의 PD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 생방송이라 생각하면 여러분의 눈이 전부 다 하나의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PD는 부조정실이라는 데 앉아서 이 카메라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동시에 그 멀티 채널을 다 보면서 방송을 송출할 때는 리니어하게 송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의 채널로 편집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의 시선, 이 시선들을 다 잡아가지고 하나의 리니어한 시선으로 잡아내야 되는. 근데 PD가 훈련한 건 바로 그 멀티 채널을 동시에 인식하는 그 시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바로 동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한 장소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제가 앵글을 다르게 잡거나 시간을 다르게 해서 하나의 그 씬, 그러니까 슈퍼 리얼리스틱한 하나의 씬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제가 뭘 하나를 주웠는데 여기 옆에 있던 조그마한 나무 조각이거든요. 제가 이 나무 조각을 조금 들고 있다가 앞에 분에 드릴게요. 이 앞에 분이 이제 지금 잡아 보시면 좀 따뜻함이 느껴지시나요? 그 나무 조각의 따뜻함을 저의 체온을 최대한 유지하시면서 옆에 분에게 주셔가지고 이 강연이 끝났을 때 자기 다시 돌려주십시오. 나중에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국에서의 그 멀티 채널을 하나로 인식하는 경험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밑에 그 페인팅, 유명한 페인팅이 있습니다. 그 Forest of Fire라고 하는 저 작업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만들었던
좀 복잡한데요. 소위 말하는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의 어떤 기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좀 줄이더라도 아무튼 그런 유명한 명화에 대한 인스피레이션을 갖고 있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멀티 퍼셉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그런 작업이었다. 예, 세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인데 그러니까 제가 소통 이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왔더니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작품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외국 생활을 나름 오래 해가지고요. 저는 왜 펭귄이 나왔는지 전혀 몰랐어요. 누가 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줘서 참 기쁜 마음으로 봤는데 이 펭귄도 몰랐고 저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분도 누군지 몰랐고요. 근데 좋았던 것은 제가 만든 작품이 이렇게 공공에서 잘 소통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공공에서 예술을 한다라는 것, 공공 미술을 한다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보시면 이 작품이 사실은 그냥 공공 조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과거로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해주면 안전하죠.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폭풍이 치나 좀 제 걱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 여자가 둘이 포옹하고 안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오프닝 날 모습이거든요. 그 남자는 이게 장면이 땅을 향하고 있고요. 여자는 하늘을 보고 있는. 키가 약간 작은 여자와 키가 큰 남자가 포옹을 하면 이 고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모델들 사진을 찍으면서 남자가 좀 아래쪽을 향하고 여자가 위를 향하는 앵글로 작품을 만들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빛나는 큰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커다랗게 빛나는 얼굴이 나 앞에 서 있는데 그게 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빛나는 얼굴 앞에 서보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했고 그래서 막상 서서 딱 보고 나니까 이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잘 안 가게 되는 그런 작업인데 과연 우리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타인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 소통이 가능한가? 라는 거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인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약간 좀 그 소통이 나는 이해했다고 말을 하지만 과연 정말 그것이 이해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늘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타인에게 그렇게 내가 이해했다라는 전제에서 어떤 강요나 또 다른 어떤 일종의 폭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전 사회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지금처럼 미디어 시대에 더욱더 그 소통에 대한 고민들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학자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푸코도 있고 하버마스도 있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일종의 저는 하나의 필드라고 하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전제, 내가 생각하는 건 오히려 내가 보고 싶은 나일 거라는 그 전제, 그 겸손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공공의 장이 그 퍼블릭 스피어가 만들어지면 적어도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어떤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가 경계 공간이라고 지금 계속 정의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보면 미디어 스크럽처 했구나, 미디어로 조각 만들었네, 이럴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더라는 거고,
이 기술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큰 난제였어요. 2010년도 작품인데 2008년도부터 제가 시작했으니까 15년 전이죠. 폭풍이 오고 비 오고 바람 오면 어떡할 건데, 겨울에 눈 내리면 어떡할 건데. 2012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2년도쯤에 그 모리스 베나윤이랑 그 제프리 쇼가 이 홍콩 쪽에다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스쿨을 만들어서 아시아의 미디어 학교를 제대로 개설해 나가는데 2008년에 제가 시작했잖아요. 미디어 조각으로. 이게 겨울의 추위에 그리고 여름의 따뜻함 때문에 그 공간 구조 자체가 공간이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 유리 조각이 다 깨져 버리거든요. 유리로 완전히 커버링 되어 있는 조각인데요. 이 광화 유리이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잘 안 깨지지만 옆에서 탁 치면 바로 금이 쫙 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수축과 팽창을 다 견뎌내는 조각, 이걸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난제들. 두 번째는 한 60도만 되면 그 온실 효과가 생기잖아요. 유리로 된 조각이니까. 태양빛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햇빛을 받으니까 뭐 조금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금방 60도로 올라가요. 근데 60도가 넘어가면 안에 통신 장비가 다 그냥 마비됩니다. 그때만 해도. 그리고 LED 자체가 되게 비쌌고요. 지금처럼 작은 LED가 아니라 솜처럼 큰 LED를 제가 사용했는데 얘를 어떻게 디밍해서 이쁘게 만들 거냐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도전들이 많았어요. 뭐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벌레들은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실제 날파리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지 않겠어요? 공간에 저렇게 빛이 나면 뭐 이런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온도, 습도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과학자들, 또 기술자들, 또 건축자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대단히 흥미로웠고 즐거웠고, 예술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혼자서 돌 깎고 나무 깎고 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으로 하던 그런 시절에서 조금 더 컨덕터라고 하는, 지휘자라고 하는 디렉터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실현시켰던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어서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뿌듯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연주하면서 어떤 배경으로 잘 사용되고 있어서 깊은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 이제 뭐 꽤 큰데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 없으시죠? 이렇게 한번 그래서 제가 스카이 뷰를 이게 바로 오늘 처음 볼 작품인데요. 굉장히 규모 자체가 이 밑에 이 조경이 심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작품이 공중에 떠 있거든요. 그래야만 서큘레이션, 에어 서큘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에 띄웠기 때문에 이제 이게 땅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덤으로 이렇게 그 조경으로 조금 가려놓은 상태고요.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내가 커버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나름 젊은 친구가 다루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들부터 해서 회계사, 세무사부터 해서 그런 일을 다 다루어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극복해야 되는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집에서 혼자 드로잉 잘하고 내가 감각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해서는 뭔가가 눈앞에 보여지지가 않죠. 생각이 내 눈앞으로 재현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스케일을 가진 것으로 공공에 들어올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설득과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뭐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자, 4장입니다.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자연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런 오브젝트를 비롯해서 뭐 동물들이라든지 뭐 기타 우리를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 밖의 대상, 이 세계를 다 얘기하는 것들이죠. 제가 공부했던 곳에 그 세미나실인데 위에 천창에 유일하게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 창문을 통해서만 빛이 들어옵니다. 창문에 이제 제가 필터링을 바꿔서 이렇게 색을 바꿨죠. 그리고 어떤 설치들을 하고요. 그 바깥의 환경이 어떻게 이 공간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 소리라든지 시각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합니다. 바깥쪽에 보면 창문이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저게 빨간색일 리가 없죠. 근데 이게 초록색 방에 있기 때문에 그 애프터 이미지라고 하는 시각적 효과 때문에 지금 바깥이 빨갛게 보이는 그런 작업이고, 이 작품을 감상하고 문을 열고 나가면 하얀 벽에 제가 써놨어요. 이것은 레드가 아니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가시면 이렇게 붉은 벽을 보게 되는 그런 설치 작업을 할 수 있죠.
흥미롭게도 그 세미나실의 바닥이 이 카펫이 저기 일본의 어떻게 돌정원 같은 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카펫 위에다가 제가 주운 돌들을 가지고 일본의 돌정원처럼 만들었고, 심지어 그 커피 자국이 있는 자국 위에다가 돌들을 이렇게 올려놓아서 이렇게 좀 재밌게 작업을 했었죠. 그랬더니 관람하시는 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 저 돌들을 피해서 관람을 하시고, 시각, 후각, 뭐 후각도 좀 있었고요. 작업에 소리, 뭐 냄새, 온갖 저를 둘러싼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작지만 실험적으로 했던 작업이었었습니다. 이쪽 영상에 대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밖에 있는 이 영상이 지금 채널에 나와 있는 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우주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하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주에 있는 영상을 바로 다이렉트로 보여줘서 약간 스케일이 좀 이렇게 좀 바뀌죠. 시각이 작은 클러스터의 돌 조각을 보다가 우주에서의 이 공간을 바라보다가 영국이 이제 비가 갑자기 내리기도 하고 막 어두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크한 이 그린 다크한 룸이 조금 블루하게 싹 바뀌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컨디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매달려 있는 것이 약간 모빌처럼 만들어진 하얀색으로 된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약간 미묘하게 이 대기의 순환이 바뀌잖아요. 조금씩 움직여 나가면서 소리들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예,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책거리 그림에서 굉장히 많이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작업들 보면 가만히 앉아 있는 책 보는 분, 옆에 둘러싸는 모든 그 둘러싼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하나의 베니싱 포인트가 아니라 멀티플 퍼셉션이라고 그러는데요, 퍼스펙티브라고 그러는데요. 다양한 시선에서의 원근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내가 놓여지는 공간 전체를 다르게 조망해 나가는 그런 전통적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난들을 많이 칩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게 이태리인지 스페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게 너무 이쁘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내서 다시 어레인지를 다시 해가지고 뭐 깃발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사실은 비밀리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꾸안꾸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꾸안꾸가 한국말로 꾸민 듯 안 꾸민 듯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가면 꾸안꾸라는 계정이 있는데 그게 제 접니다. 사실은 제가 저를 얼굴을 밝히지 않고 하고 있는 거고, 해외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전시 때문에도 가고 사람들 만나기도 가고 하는데, 갈 때마다 저런 쓰레기장이 있으면 들러서 이렇게 어레인지하고 사진 찍고, 혹은 빈 공간들, 마치 이제 임대를 주기 위해서 잠깐 비워지는 공간들이 있어요. A 공간에서 이제 B 공간으로 임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임대하기 전에 살짝 비어있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가면 쓰레기들이 막 놓여져 있거든요. 그걸 마치 이렇게 모아서 하면 마치 멋진 갤러리 전시처럼 보입니다. 네, 짧게 하고 빨리 사진 찍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꾸안꾸 프로젝트인데, 저와 말고도 뭐 서울대 미학과에 있는 친구들부터 해서 나름 훌륭한 석학분들께서 비밀리에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개인전을 수십 개씩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플라워 어레인지먼트라고는 사쿠테이키라고 그러죠. 일본의 꽃꽂이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공부도 해보고요. 뭐 사쿠테이키도 여러 가지 류가 있어요. 그런 류들도 한번 찾아보고, 친구들하고 하는 전시였는데, 전시날 다들 멋지게 차려입고 정말 어마어마한 설치를 하려고 막 하는데, 저는 그 전시장에 가는 길에 주웠던 걸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한 겁니다. 가는 길에 막 주워가지고 길거리에서 설치를 하고, 애들이 왜 쓰레기를 들고 왔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기록 사진을 찍으려고 딱 찍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쁘다고. 그래, 나 일부러 의도했던 거야.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걸 설치한 옆에 그 사운드를 하는 작가의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 스피커가 큰 게 있었어요. 일부러 그 옆에 설치를 했죠. 그러면 저기 과자 봉다리 뭐 이런 나뭇잎들이 그 스피커의 사운드에 맞춰서 팍팍 거립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했고, 저기 스피커 있죠, 저기.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철수날입니다. 철수날 다들 막 차도 오고 막 여러 명이 와 철수하고 이러는데, 저는 가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그대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최소한 내가 쓰레기는 안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환경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긴 했다,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집에 갔죠.
작가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작가도 계시겠지만 뭔가 거대하게 잘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주고 집에 갖다 놓으면 집만 되고 그걸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더니 돈 주고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잖아요.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래서 제가 제 전시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대한 공간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영국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가벽 설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앞에서 하신 분의 가벽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가벽이 환경 문제의 제일 큰 그 위해 요소이기 때문에요. 앞에 분이 한 가벽 그대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이번 전시 때는 앞에 분이 색을 다 칠해놨더라고요. 벽에다가. 그래서 그 벽 색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공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 공간에 갖고 있는 컨디션을 일단 리딩하고 나서 그 컨디션에 제가 리액션해서 하나의 개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낸다. 그게 시각적인 것이든 촉각적인 것이든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전에 보신 카페트 같은 게 그런 경우죠. 카펫 자체가 이미 일본 돌 정원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인, 그러니까 묻어있는 커피 자국들 위에다가 돌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이 카펫이 하나의 정원의 개념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렇게 작은 개입을 통해서 공간을 역전시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때도 철수 끝날 때 제 쓰레기 모아서 이제 집에 가면서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죠. 최소한 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뭐 쓰레기들 좀 모아서 작업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 물 저기 뭐죠? 이렇게 스시집에 가면 간장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죠? 예, 그런 환경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멀티 센스에 대한 문제들을 인공 정원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작업을 했었는데 바닥에 실제 잔디를 깔고 잔디를 키워 나가면서 근데 키워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잔디가 죽게 됩니다. 그 잔디가 죽어가는 과정 동안 작품을 설치하고 네 명의 퍼포머들, 그러니까 전자 하피스트 비롯해서 노래 부르는 성악가, 무용수, 뭐 배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랙티브 공연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 아티피셜 가든이라는 프로젝트로 했었죠. 가든 자체가 사실은 경계 공간이에요. 인공과 자연의 중간에 있는 경계 공간인데 가든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인공적인 어떤 그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내는 공간이죠.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꽃들과 식물들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심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열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 자연에 대한 어떤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내는 공간이고 그걸 제가 아티피셜 가든이라고 한번 더 부르는 이유는 가든이 가장 인공적인데 좀 전자적 세계, 전기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소리라든지 빛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기적 제어가 가능한 그걸 아티피셜 한 번 더 이중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 정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진 작업인데요. 뭐 빈 섬이라든지 이런 뭐 숲에 들어가서 LED를 설치하고 사진 한 컷을 새벽녘에 찍고 돌아오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뭐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는 이거를 할 때 모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 감싸고 촬영할 때만 손가락을 간신히 내고 탁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기가 파파파박 그래서 그 생각밖에 안 나네요. 저 작품을 보니까. 예, 이런 작업들도 있습니다. 되게 큰 사진이에요. 이 작업은 조금 중요한 작업인데요. 제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작업이지만 저한테는 좀 중요한 작업인 게 이 작업을 보시면 그러니까 손잡이가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가 하나는 잠그는 거고 하나는 여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안인지 밖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걸 우리가 공개된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 실제 닫혀있는 어떤 공간에다가 이걸 설치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자, 내가 그 방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문을 잠궜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 이걸 잠근 거죠. 그럼 내가 나가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잠궜어요. 그럼 나는 갇힌 거죠. 이게 문이 열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다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동의하지 않는 한 열리지 않는 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통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면서 공공의 장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그걸 이런 어떤 경계 공간, 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건축적 요소를 가지고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는 문.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나를 보호하는 듯한 장비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상대방한테 무섭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나를 가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 또 좀 기원을 찾아가면 그 자연 상태라고 하는 타블라 러서라고 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유 계약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면 벌거숭이 상태에서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상대방도 벌거숭이에요. 둘이 딱 만났는데 깜짝 뭐 불안하잖아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이 갑자기 집에 다음에 만날 때 돌멩이 하나 들고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사람이 돌멩이 들고 있으니까 난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큰 돌멩이 들고 가겠죠. 그래서 저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뭐 쇳덩이리 하나 들고 들어오겠죠. 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계속 되니까 이거를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제3자에게 약속을 해서 그 사회 계약을 통해서 그 권위를 부임함으로 인해서 이걸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사회 계약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장치들인데 예를 들어 갑옷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옷이잖아요. 근데 갑옷을 내가 멋지게 차렸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무기처럼 보이고 무서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역전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는 것이냐, 열려 있는 것이냐 이런 소통의 문제들을 좀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작업들의 일부고 이거 이 영상을 제가 못 가져왔는데 이게 그 옥스포드 시내에 있는 껌딱지들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껌딱지들이 아주 랜덤하게 막 있어요. 그 영상을 제가 쫙 찍어보니까 마치 우주 탐험하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랜덤니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랜덤니스잖아요. 아티피셜한 랜덤니스가 만들어지는 현장이 바다의 껌딱지로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런 큰 거대한 영상으로 만들어냈던 작업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한창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총체적 디자인을 통해서 공간을 바꿔내는 것, 특히 의료 공간에 대한 관심 되게 많은데 그와 별개로 총체성이 또 다르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일종의 퓨처 오페라라고 하는 바그너가 얘기한 총체성, 그러니까 복합적인 공연, 모든 걸 다 들어가 있는 공연. 오퍼스의 복수죠, 오페라라는 게. 그때의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기술을 이용한 그 미래형 공연을 그냥 오페라라고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환이라고 제가 썼는데 영어로 리미노이드라고 제가 말을 해놨는데요. 리미노이드라는 것이 바로 빅터 터너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경계 공간의 개념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경계 공간은 또 기원을 따라가 보면 반 게노프라고 하는 그 프랑스 인류학자가 쓴 Rite of Passage, 그러니까 통과 의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초년이 통과 의례를 거쳐서 청년이 되어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청소년기를 우리가 통과 의례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거나 이럴 때 웹타이징 할 때 물에 팡 들었다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통과 의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어떤 통과 의례의 과정, 그거를 그 과정 속에 있는 공간을 liminal space라고 부르는데 빅터 터너는 그걸 좀 더 디벨롭 시켜서 그쪽에서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인 크라이시스, 위기상을 겪지 않으면서 템포러리한 어떤 플레저가 있는 뭔가 일시적인 탈출을 만들어내는 그 감각 현상을 리미노이드라고 정의하고요. 저는 그게 리미노이드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굳이 찾자고 하면 제가 박사 논문에서 계속 쓰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한국말로 굳이 찾자면 신명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신명 난다. 우리가 뭐 무당들이 이렇게 신내림 받아서 막 하는 걸 신명이라도 하는데 그런 것도 리미노이드 현상이거든요. 그 반 게노프가 라이트 오브 패시지를 연구할 때 그 통과를 연구했던 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부족들이 하는 리추얼 세레모니였단 말이에요. 굿처럼 보이는 그런 그 세레모니들이 바로 그 리미노이드에 대한 근본이기 때문에 굳이 번역하자면 신명, 흥 뭐 이런 것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총체성 그 궁극의 환이라고 제가 했는데 제가 소통 예론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주변을 또 내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물건과 뭐 우리가 오브젝트 언토로지, 오리엔티드 언토로지처럼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 내가 어떤 동물과 나의 관계, 혹은 외계인과 나의 관계. 요즘 AI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소통의 문제거든요. 내가 하는 것을 얘가 정말 이해하고 있나? 라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 제가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것들은 사실 그게
하나의 원 익스피리언스인 것 같아요. 한 번 팡 일어나는 어떤 것. 최소한 뭐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와서 강연을 했다라는 이벤트는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되게 멀티 센서리한 거죠. 소리와 공간 경험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촉각적인 지금 만지고무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묶어진 하나의 원 익스피리언스거든요. 그게 저는 미디어 아트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공연성이라는 것. 일종의 하나의 공연성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이벤트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영상을 계속 반복해 드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이 아니라 공연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똑같은 시나리오와 똑같은 배우가 그 자리에서 공연을 하는데 관객이 바뀌고 배우도 상태가 조금씩 바뀌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돌고 있는 에어의 컨디션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모든 게 바뀌잖아요. 오직 그 순간만 존재하는 바로 그 하나의 경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보면 여러분들 요즘 영화관 안 간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걸 그냥 비디오로 볼 수 있으니까 TV가 뭐 이런 컴퓨터로 그죠. 근데 그게 유니크한 원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면 반드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가 저는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총체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공연으로 만들어질 것인데 그게 저는 퓨처 오페라라고 그러니까 말을 좀 못 정하겠어요. 아직은 여러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MIT 미디어 랩에 오페라하고 퓨처라고 하는 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떠올려지기도 하고 또 퓨처 오페라라고 하면 오페라가 너무 강조되기도 하고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저희가 몇 분들이 지금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 오페라라고 하자. 이것이 오페라다. 뭐 이런 식으로 고민 중인데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이 총체성을 하나의 일시적인 경험, 하나의 경험으로 드러내고 있는 어떤 것으로 퍼포먼스 같은 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게 우리 갖고 있는 여러 기술들 그리고 문학, 음악, 미술, 디자인 뭐 이런 패션, 헤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거를 하나 그래서 영화를 가져왔어요. I've seen things you people wouldn't believe. Attack ships on fire off the shoulder of Orion. I watched sea beams glitter in the dark near the Tannhauser Gate. All those moments will be lost in time, like tears in rain. Time to die. 이 영화 아시나요 혹시? 블레이드 러너 9 1986년인가요?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게 로봇 AI 같은 거죠. 저는 뭐 다들 이제 빛 속에서 눈물이 보이지 않아 이런 것들 이제 좋아하는데 저도 가끔 비 오는 날 달리기 합니다. 눈물 흘리고 싶을 때. 근데 이 탄호이저라는 말을 하잖아요. 탄호이저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바그너의 오페라입니다. 탄호이저. 그 탄호이저라고는 염류 시인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죠. 현재 AI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저도 지금 여러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참고로 10월 19일 날 저희 카이스트에서 AI 국제 심포지엄을 여는데 그 홍콩에 있는 유키 교수님, 뭐 일본 동경대에 있는 스미토모 교수님, 그다음에 그 독일에 있는 젠 하우저 그리고 스펜타인 갤러리의 크리에이티브 AI 디렉터 K, 뭐 왓슨 이런 분들이 다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 한국에 계신 여러 관장님들 다 모셔가지고 좀 깊이 있게 AI와 이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논의를 할 건데요. 하루 동안 심포지엄인데 결국 지금 얘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멀티플 퍼셉션을 얘기했는데 이 총체성이라는 거가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 이
동시에 뭔가 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해내는 어떤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계속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극복되어 수 있는 기술의 도움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어떤 총체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논의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예술가로 인간적인 예술에 대한 옹호를 하게 되는 게, 이렇게 또 칸트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바로 그 불안정 속에 예술적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저 세계를 다 봤던 이런 기계, AI라고 하는 어떤 것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경험을 하나의 아름다움 예술로 탄생할 것이냐, 이런 게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비로소 역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AI 코드를 배울 때가 아니라 어쩌면 시의 본질을 탐색할 때가 아닌가라는 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인의 마음, 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은 시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갇혀있는 체계, 언어의 체계 속에서 우리가 갇혀있는 그 언어의 체계를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이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와 사이에 있는 이 비움을 우리는 메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시의 시대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AI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총체적 경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설치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 보여드리고, 제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찾아보면 제가 한참 하고 있는 이 총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오디블 가든이라고, 들리는 정원이라고, 제가 지금 런던에서 개인전 중인데, 저 LP 디스크처럼 보이는 걸 제가 만든 조각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31개의 조각 작품을 만들었고요. 저게 대전에서의 여름 동안에 저의 다이어리처럼, 기록처럼 만들어낸 거고, 저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양의 산수화처럼 보이죠, 사실은 잘 보면. 그리고 일종의 이태리 대리석 같은 마블링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이 턴테이블을 이용해서 카메라 센스가 소리화 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읽어내서 들릴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소리 다이어리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그 소리를 이왕이면 학습을 시킬 때 AI한테 검은고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연주될 때 처음 들어보는 검은고 소리가 막 나오는데 그럴듯합니다. 막상 이 AI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했던 것이 일종의 작곡가의 역할이었고, 그것을 연주하는 것은 AI 역할이었구나. 왜냐하면 베토벤의 곡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 작곡이. 근데 그걸 연주하는 사람이 재해석하고 다시 플레이하는 것처럼 AI에게 그런 자유도를 줬더니 독특한 연주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들 저희 논문을 쓰고 지금 계속 논문도 제출하고, 기술적인 부분들 또 문화사적인 부분들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악보예요. AI가 읽어드린 악보예요. 지금 88개의 미니 노트가 세로로 섞여져 있는데, 이게 쭉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 연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보를 실시간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악보로 전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만든 그 패턴들이, 그 LP 디스크가 소리가 나올 때, AI가 연주할 때 인간도 자신의 악보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그냥 벽화처럼 뭐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고 악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좀 프린팅을 하든지 잘 좀 그리지 그러나, 그런데 제가 저희 팀들이 가서 직접 막 그렸거든요.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근데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인간이 만들어낼 때 그 패턴들을 만들 때 실수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점도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더 이 불완전성의 아름다움을 저는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벽화로서의 작업이지 똑같은 데이터를 그냥 비주얼라이즈 하는 작업이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똑같은 그 점을 그려 나가는 걸 멀리서 보면 완전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설픈 점들입니다. 점들 찍는 거 보이시죠? 이 매달려 있는 게 이게 모빌인데요. 이게 지향성 스피커예요. 한 방향으로 가는 스피커고, 지향성 스피커라는 게 레이저의 기술을 이용해서 딱 이 방향으로만 소리가 들리는 건데, 저희가 지금 만든 것이 이 지향성 스피커도 스피커지만 얘를 모빌로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미묘하게 흔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죠. 제가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다양한 랜덤한 소리가 반사되면서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immersive space라고 하면 이 서라운딩 스피커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경험하게 만드는 건데 이 경우는 되게 다층적인 공간 소리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소리가 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벽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느껴요. 이게 움직이면서 랜덤하게 사운드가 반복되니까 마치 벽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설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천장, 바닥, 때로는 뭐 사람들 지나갈 때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소리들이 이 새 소리라든지 이런 자연의 소리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 기억의 소리들을 담아놓은 거거든요. 12개의 스피커 안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12개의 저의 퍼스널 메모리 12개의 레이어가 랜덤하게 한 개인에게 다가가는 그런 공간 설치 작업, 사운드 설치 작업이죠. 지금 계속 디벨롭하고 있는 중이고 소리의 화질은 음질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즉 저희가 만든 게 아직은 프로토타입이어서 좀 더 좋은 스피커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총체적 경험에 관한 작업들을 설치 작업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예, 뭐 이렇고 지금 저는 학교에도 있고 저기 카이스트 말고도 홍릉에 컨텐츠 진흥에서 만든 어떤 그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뉴 컨텐츠 아카데미에 교수로 가서 그쪽에서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컨텐츠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디벨롭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퓨처 오페라,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문학과 뭐 패션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그런 총체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 계획을 향해서 계속 차근차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무 조각 혹시 어떤 거였나요? 어디 있어요? 나무 조각?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우리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웜스죠. 저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통해서 전달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 지구를 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미디엄이죠. 이게 미디어거든요. 미디어 아트에서 미디어가 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좀 더 확장해서 소통의 도구로서의 미디어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가끔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나중에 끝날 때 사인 받으러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오늘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 그런 뜻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